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 4천선을 회복하며 급등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소폭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증시를 주도했던 반도체 대표주들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코스피를 매수하는 흐름입니다. 네, 코스피는 2시 50분 기준 전장보다 0.6%가량 오른 3,980선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3,600억 원, 외국인이 1,500억 원 규모 매수세를 보이면서 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간밤 일제히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발 훈풍에 3,980선에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4,000선까지 급등했는데요. 오후 들어 개인의 5천억 원 넘는 차익 실현 매물과 금통위 금리 유지 결정에 따른 관망세가 겹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코스닥은 0.3% 오른 870선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5원 90전 내린 1,462원 40전에 거래 중입니다. 네, 증시가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반도체주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0.5%가량 올라 10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나흘 연속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 넘게 크게 오른 54만 3천 원 인근에서 거래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뉴욕 증시에서 AI 관련주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데 따른 영향입니다. 반도체주 투심 재개에 오전 중 SK하이닉스는 5% 넘게 상승해 55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SK하이닉스 최대 주주인 SK스퀘어도 3% 넘게 올라 3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3차 상법 개정안이 연내 추진될 거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지주사주인 두산도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치솟는 환율과 여전히 불안정한 집값에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한 건데 이창용 총재는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존 연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이후 6개월째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도 10월 15일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어 이달 들어 환율은 1,450원을 넘어 1,500원 선까지 위협 중입니다.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컸던 지난 4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주식 투자 관련 자금 수요 때문에 신용대출이 늘어난 탓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간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유지에 무게가 더 실리는 이유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다소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결정문에서 기존 인하 기조를 인하 가능성으로 또 추가 인하 시기를 여부로 조정하며 매파적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회복세를 보여 경기 부양 필요성이 기존보다 낮아진 점도 배경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올려잡았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한 데는 환율과 더불어 서울의 아파트값 불안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역시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강남을 중심으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동향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상승했습니다. 11호 규제 이후 4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던 지난주보다 오름폭 자체는 줄었지만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서초구가 이번 주 0.22% 오르며 전주 수준의 상승폭을 유지했고 강남구도 0.23% 올랐습니다. 실제 반포, 개포, 잠실동 등
수요가 많은 고가 단지에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포 대장주인 레미안 원베일리 59제곱미터는 이달 1일 47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전 최고가보다 2억 5천만 원 올랐습니다.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84제곱미터도 41억 7천만 원의 최고가를 찍었고 잠실 리센트 84제곱미터도 35억 7천만 원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네, 11호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면서 비강남 지역은 매매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강남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7% 급감하는 등 매수 심리가 위축됐지만 강남 3구 가격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은 이전부터 투기과열 지구였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인한 가격 억제 효과가 덜하고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핵심 입지 희소성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또 규제가 가장 심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집값이 치솟았던 것처럼 강남은 어떠한 규제에도 결국 다시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존재합니다. 자산가, 법인, 가족자금 위주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무의미한 구조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규제가 중저가 주택 거래는 위축시킨 반면 고가 주택의 가격은 자극해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지난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원금 보장형 투자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 IMA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업계 3위인 NH투자증권이 이 사업을 한 발 늦게 신청해서 아직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청이 늦어진 전후 상황을 취재해봤더니 IMA 사업자가 지켜야 할 자본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의견을 냈다가 퇴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NH투자증권이 어떤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 겁니까? 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준수해야 되는 이 핵심 자본 건정성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 비율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쉽게 말해서 금융회사 위기 때 입게되는 총 손실액 대비 이에 대응할 만한 자본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즉 총 위험액 대비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50%를 넘겨야 되는데요. 하지만 NH투자증권은 관련 규정 사전 예고 기간이었던 9월 중하순이 금융감독원에 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비율 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있어서 종투사 영업에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IMA 사업 신청사 3곳 중에서 유독 NH투자증권만 해당 자본 비율 기준을 150% 아래로 완화해달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금감원은 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금감원은 IMA 사업자가 되면 원금 보장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IMA 관련 원본 보존 의무가 존재함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손실 감내력을 갖춘 증권사에 한해 IMA 특례를 부여해야 된다고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지난 8월 6,500억 원 규모 유상 증자까지 하면서 경쟁사 대비 늦게 IMA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금융위가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최근 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잘 갚는 사람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갚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더 일찍 갚는 사람의 인센티브를 반대로 뺏는다면 어떨까요? 아랫돌 빼서 윗돌 꿰는 식의 이런 내규 개정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주택금융공사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등 보증 상품을 이용했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먼저 처분하고 채무자에게 다시 조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분할 상환 신청 후 빚을 일찍 갚을수록 원금 감면 혜택을 받아 빨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추가 채무 감면 폭이 10%에서 15% 사이로 빚을 빨리 갚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오히려 늦게 갚는 채무자에게 감면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네, 특히나 3년 미만의 일시 상환자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다면서요? 네, 그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여름 한시적으로 1년 안에 갚은 사람은 15%, 4년 이상 걸린 사람은 30%까지 빚을 깎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최대 감면폭은 15%로 그대로 두고 빨리 갚으면 적게, 늦게 갚으면 많이 빚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성실하게 갚은 사람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빨리 갚은 사람의 혜택이 줄어 조기 상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년 이내 조기 상환 비율이 낮고 대부분 납입 기간이 늘어도 페널티가 없어 채무 변제 유인이 여전히 크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어서 가계 재정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에도 가구의 실질적인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3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식비는 물론이고 마지막까지 지키던 학원비마저 줄였습니다. 정보윤 기자, 통계가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 명목 지출이 있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 지출이 있죠. 각각 어땠습니까?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94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3% 늘었습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은 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지난 1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소비분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쪼그라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 소비 지출 중 교육은 학원과 정규교육 지출이 모두 줄어 8.4% 감소했고 오락 문화, 식료품, 비주류, 음료에서도 지갑을 닫았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인데요.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비중이 큰 식료품 소비가 줄어든 탓이 크다며 추석이 4분기로 이동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구의 소득은 어땠습니까?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3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실질 소득도 1.5% 증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영향으로 이전 소득 증가율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10%를 웃돌았는데요.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1분위와 2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도 각각 11%, 7.1% 증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분위에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요. 1분위의 가구당 소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로 크게 늘었고 2분위도 3.9% 증가했습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0.4%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1.4% 줄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각종 물가가 치솟으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과 제조업이 장기적인 고용 감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인데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고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물가의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적인 임금 수준은 37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약 5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가 2.1% 오르면서 실질 임금을 끌어내린 건데요. 실질 임금 상승률은 올해 들어 0% 안팎 답보 흐름을 보이다 8월에는 반등하는 듯했지만 9월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지난해에는 9월에 지급됐던 추석 명절 상여금이 올해는 10월에 지급돼 9월 임금이 줄어드는 기저효과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감소도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수렁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건설업과 제조업의 종사자 수가 장기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는 17개월 연속, 제조업 종사자는 25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전반적인 고용 회복세도 꺾였는데요. 지난 8월 17,000명 감소해서 9월 5만 명 증가로 전환되면서 반등하는 듯했지만 지난달 증가폭이 2만 명대로 둔화됐습니다. 보건복지 분야가 고용을 떠받치고 있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과 제조업이 나란히 장기간 감소한 탓이 큽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구글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음악 없는 유튜브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음악이 포함된 비싼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구글이 빠르면 올해 음악 없이 광고 제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습니다. 가격은 얼마가 될지, 또 어떤 기능이 들어가게 될지 김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글이 새로 출시하는 상품은 음악 끼워 팔기 없이 광고 제외 혜택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입니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는 8,500원, iOS는 1,900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각각 43%, 27% 저렴한 가운데 가격 비율은 유튜브 라이트 출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을 실행하거나 단말기기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하거나 단말기기에 저장하여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빠르면 올해 유튜브 라이트를 선보이겠다며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해야 하나 구글은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한 연내 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은 4년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역시 1년 동안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가족요금제의 경우 여전히 제공되지 않으면서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응모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콘도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무료 숙박권을 미끼로 회원권 등을 계약했다가 환불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84건인데요. 이 중 절반가량은 콘도 회원권의 보상 또는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한 상술 관련 피해였습니다. 특히 갑자기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고 연락해 연락이 닿은 소비자들과 방문 판매 직원과의 만남을 만들고 이를 미끼로 콘도 회원권을 가입하게 한 후에 해지 의사를 밝히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숙박권 당첨이 됐는데 이거를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고 회사로 찾아오신다고 해가지고 무료 숙박권으로 리조트를 이용하시면 된다. 200만 원 넘는 상당권을 저한테 막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혹해가지고. 네, 이외에 또 다른 피해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사업자와 10년 기간의 콘도 회원권을 체결한 한 소비자는 10개월 이후에 해지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사업자는 양도만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36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계약했지만 한 달 뒤 환불을 신청하자 6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목돈이 드는 계약의 경우 할부로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540억 원 규모의 해킹이 발생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오전 4시 42분경 약 54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에 대한 해킹은 지난 2019년 580억 원 규모에 이어 두 번째로 해킹 피해 자산은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계획하고 내일부터 노인들의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올해 109만 8천 개보다 5만 4천 개 늘어난 115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로당 배식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노인 간 케어 등을 우선 지정 일자리로 운영하고 대표 상담 전화인 1544-3388로 문의하면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